Сюда! 지난 9월 10일 새벽 폴란드 동부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수의 러시아제 드론이 국경을 넘어 폴란드 영공으로 침범한 것인데요. 이는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나토 전체의 방공망을 향한 러시아의 치밀한 도발이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총 19대의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였는데, 전문가들은 이 사건으로 유럽 전체의 허술한 방공망이 만연히 드러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죠. 그러면서 서방 세계에서 독자적 다층 방공 체계를 구축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대한민국 세 국뿐인 상황에 한국의 진임 방공 체계가 유럽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한국일까요? 여기에는 예상치 못한 한 가지 반전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이번 러시아 드론의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폴란드 총리는 즉각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략 행위이자 의도적인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며 최고 수위의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을 예고하는 강력한 경고였는데요. 폴란드 정부는 즉각 나토 헌장 4조의 발동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는 32개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하는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나토는 폴란드의 안보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동부전선 방어태세 강화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나토 신속대응군 소속 병력 약 4만 명이 폴란드 국경 지역으로 즉각 이동하여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폴란드와 벨라루스를 잇는 모든 육로 국경이 전면 봉쇄되었으며, 발트해에서는 나토 상설 해상군의 경계 수준이 최고 단계로 격상되는 등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감이 유럽 대륙을 뒤덮게 되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북한 무인기가 시도 때도 없이 넘어오는 한국 입장에서는 야, 고작 드론 몇 대를 가지고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드론이라는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나토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침범이라는 데 있죠. 만약 나토가 이번 도발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면 이는 나토의 영공은 언제든 넘나들어도 괜찮다는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인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러시아의 이번 드론 침범은 결코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나토의 방공 시스템과 의사결정 체계를 시험하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스트레스 테스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나토가 더욱 크게 반응하는 면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격 드론과 함께 의도적으로 저가형 미끼 드론을 대량으로 투입했는데요. 의도는 물론 얼마나 빨리 탐지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대응할 건가,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연 얼마인가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덫에 걸린 폴란드와 나토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죠. 겉으로 보기에는 드론을 격추하며 효과적으로 대응한 듯한 폴란드, 그러나 실상을 파고들면 고개가 갸우뚱해지게 됩니다. 폴란드 공군은 비상 출격한 F-16 전투기에서 발사한 AIM-9X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로 총 4대의 드론을 성공적으로 격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적인 요격은 역설적으로 폴란드 방공망의 치명적인 약점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말하는데요. 원래대로라면 계란투와 같이 비교적 저고도로 느리게 비행하는 드론은 지상에 촘촘하게 배치된 저렴하고 효율적인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나 대공포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요격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1차 방어선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현재 폴란드의 중저고도 방공망은 여전히 S125 네바, 2K12 쿱과 같이 구소련 시절에 도입되어 수십 년간 운용된 노후화된 시스템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식 시스템들은 현대적인 소형 드론이나 스텔스 기능을 갖춘 순항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데 명백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결국 1차 방어선이 속수무책으로 뚫리자 폴란드는 급하게 F-16 전투기를 공중에 띄우고 여기에 더해 발당 가격이 무려 8억 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지상 레이더의 무력화로 엄청난 유지비가 들어가는 조기경보 통제기 AWACS까지 동원해야 했죠.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고작 수천만 원에 불과한 저가형 드론으로 미끼를 던졌고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에게 수십 배의 경제적 군사적 비용 소모를 강요하게 한 것입니다. 야로스라프 그로마진스키 폴란드 육군 중장은 유로 뉴스와인 TV에서 이번 작전을 긍정평가하면서도 첨단 전투기 투입은 파리를 잡으려 대포를 쏜 격이라고 견해를 밝혔죠.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 출신인 베노지스 예비역 중장도 드론에 맞서 F-35와 F-22를 투입해야 한다는 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다음번에 러시아가 작정하고 미끼용 드론 50대와 실제 공격용 순항미사일 50발을 섞어 동시에 100개의 표적을 날려보내는 포화 공격을 감행한다면 과연
과연 어떻게 될까요? 현재 유럽의 방공망은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수단과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에 속수무책으로 뚫릴 수밖에 없다는 암울한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들 때문에 현재 한국의 독자적인 다층 방공체계, 즉 KAMD가 폴란드를 비롯한 다수 유럽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KAMD의 핵심 철학이 최적의 비용으로 최적의 요격 자산을 사용하여 모든 유형의 공중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KAMD는 단순히 최첨단 무기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고도와 위협에 맞춰 설계된 여러 방어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비호복합, LAMD, 천궁, LSM으로 완벽하게 이어지는 각 시스템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상호 연동성에서 뚜렷하게 드러나죠. KAMD의 가장 낮은 최전선 계층을 담당하는 비호복합은 유럽 방공망이 직면한 교환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군사기지나 비행장 같은 핵심 자산을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의 드론, 헬리콥터로부터 보호하는 단거리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30mm 쌍열 자주대공포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신공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한 하이브리드 교전 방식을 채택한 비오는 탐지된 위협의 종류와 거리에 따라 수억 원짜리 미사일 대신 훨씬 저렴한 기관포탄을 먼저 사용하는 등 가장 효율적인 요격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하죠. 또한 LAMD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장수정포 위협이라는 한반도의 특수성에 대응하기 위해 탄생한 KAMD의 핵심 자산입니다. 한 개 포대가 이론적으로 동시에 190개의 표적과 교전할 수 있는 압도적인 동시교전 능력을 목표로 하는데요. 북중러와 같이 물량으로 쏟아붓는 포화 공격에 최적화된 대응 개념이죠. LAMD는 함대공 미사일 해공에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신뢰도를 확보하면서도 요격탄의 가격을 기존 대비 40% 수준인 약 4억 원으로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LAMD는 폴란드가 직면한 러시아의 대규모 순항 미사일 및 드론 공격 시나리오에 가장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셈이죠. 또한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는 천궁2는 KAMD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추적인 광역 방공 시스템인데요. 중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 순항 미사일 등 광범위한 공중 위협을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하나의 레이더로 탐지, 추적, 유도 등 모든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 다기능 레이더와 발사대의 생존성을 높이는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했죠. 천궁2는 미국 패트리어트 시스템보다 더 뛰어난 요격 능력을 갖췄으면서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SM은 KAMD의 가장 높은 최상층 방어를 담당하는 전략적 요격 자산입니다. 적의 탄도미사일이 마 5 이상의 빠른 속도로 하강하는 종말 단계 상층에서 직접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대기권 상층 희박한 공기 속에서 정밀한 제어로 적미사일에 직접 충돌하는 고고도 직격 파괴 기술은 미국의 사드와 동급 이상으로 평가받는 최고 수준의 기술입니다. LSM의 존재는 KAMD가 적어도 드론부터 고고도 탄도미사일까지 어떠한 사각지대도 없이 촘촘하게 연결된 완벽한 다층 방어망임을 의미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폴란드나 나토 국가들이 왜 한국제를 도입하겠냐, 유럽제가 없으며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도입하겠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한국제 방공체계만이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부분입니다. 유럽은 이미 국경 너머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에 신뢰할 수 있는 무기의 납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미국의 패트리어트는 무기 절차가 복잡하고 전 세계에 주문이 밀려있어 실제 인도까지 이게 언제 가능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자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기에 지금도 하마스와 티격대느라 대규모 물량을 신속하게 해외에 공급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죠. 반면 대한민국은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물량을 약속된 성능으로 공급하는 경이로운 생산 능력과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은 핵심 기술 이전에 극도로 민감한데 일례로 아이언돔의 핵심인 위험 예측 알고리즘과 교전 소프트웨어는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1급 기밀로서 공동 개발에 참여한 미국에게조차 이 소스 코드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소스 코드가 없다면 자국의 통합 방공 네트워크에 완벽하게 융화시킬 수 없으며 독립적으로만 작동하게 되어 시스템에 구멍이 생겨버리게 되죠. 방공망의 핵심은 통합인데 미국의 최신 통합지휘체계 IBCS는 강력하지만 폴란드가 세계 첫 도입국으로서 겪는 기술적, 시간적 부담이 막대합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훨씬 유연한 입장을 취하며 폴란드가 원하는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죠. 비호복합 LAMD, 천궁 LSM으로 이어지는 KAMD는 처음부터 통합을 전제로 개발된 완성형 패키지이기에 폴란드는 각기 다른 제조사의 무기를 사와서 통합하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이미 완벽하게 연동되는 한국의 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비용, 리스크를 모두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며 감행한 드론 도발은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는데요. 우로전에서의 러시아를 롤모델로 삼는 북한의 행보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꾸준히 무인기를 남쪽으로 보내며 우리 군의 방공망 허점을 집요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전술을 학습한 북한의 비대칭 도발은 앞으로 더욱 정교하고 대담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실존적 위협에 맞서 국가 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KAMD와 같은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만 하죠. 더
더 많은 우수 인재들이 공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개발된 핵심 기술의 유출을 막는 것입니다. 그 설계도와 핵심 데이터가 적국으로 유출된다면 이는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하는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기술 유출, 사형 집행, 반대하면 러시아에 사는 북한계 중국인.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